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에게 미래 의사로서 받게 될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제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 씨라는 분이 2014년 9월에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을 한 B 씨의 차량에 치여서 숨지게 됩니다. 이후에 A 씨 부모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과연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손수호 변호사님, 쟁점이 뭐였습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고요. 또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0%거든요. 네. 굉장히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요. 당시 이 사건으로 사망한 대학생이 만 나이가 24세 5개월입니다. 예.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망했는데 핵심은 누군가 이렇게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는 잘못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통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이론이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손해액이 얼마냐. 가해자가 가입해 있는 운전자가 가입한 그 보험회사와 이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두고 민사소송이 벌어졌고요. 형사소송과 별개로. 이 민사소송에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본다면 손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손해는 우리 법상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요. 두 번째가 뭐 치료비나 장례비 등을 비롯한 적극 손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일실 수입인데요. 일실 수입이요? 네, 일실이라고 해서 뭐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상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상실 수입과 동일한 뜻으로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고가 없었다면, 이 안타까운 교통사고와 또 그에 따른 사망이 없었다면 쭉 생존해서 벌었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이제 더 이상 벌지 못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를 이제 일실 수입, 즉 상실한 수입이라고 봐서 손해액에 포함시켜 주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이 의대 본과 3학년 재학 중에 사망한 이 대학생에게 인정될 수 있는 장래 소득, 장래 수입이 얼마냐를 두고 재판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의사로서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그 산정한 기준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대법 판결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을 그러니까 지금 일실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된다.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의 판결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일실 수입을 산정한 기준이 어떤 거였습니까?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뭔가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대법원 판결을 좀 적용한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1심과 2심에서는 4억 9천만 원 정도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 1심과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는데요. 핵심적인 기준이 이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대학생이 사망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생은 직업이 아니에요. 소득이 없습니다. 다만 장래에 어떤 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는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일실 수입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가? 대법원 판결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대학생이잖아요. 수입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럴 경우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사람 누구나 종사해서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은 이거를 일반적인 그런 대학생, 보통의 대학생 재학 중인 학생처럼 봤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그게 틀렸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있다는 거죠. 즉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의대도 포함됩니다. 의대처럼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르다. 즉 나중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것처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그런 그 의사들의 평균을 인정해 주는 게 맞다라고 한 건데요. 따라서 대법원이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1, 2심과 대법원이 판단이 갈라진 건데요. 1, 2심은 그런 개연성이 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개연성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예. 보았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연령 예.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재학 기간, 예. 학업 성과, 전공 학과 그리고 전문직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 가능성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취업률 이런 걸 종합해서 예. 경험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가 이번 대법원 판결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물론 이런 사고가 당연히 없어서 이런 판결을 할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사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판단들이 가능하다고 대법이 결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손수 변호사가 앞에 계시지만 이 얘기를 김민하 평론가께 여쭙는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고 전문직들의 어떤 종류나 카테고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변호사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다 한다면 같은 논리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개별적인 사례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의사의 사례는 이 단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면 무조건 이렇게 처리할 것이다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대학생의 성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국가고시에 의해서 의사의 국시의 합격률이라든가 합격률이 거의 이제 90% 이상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학을 정상적으로 학업을 하다가 졸업을 했으면 당연히 의사가 됐을 것이다.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변호사의 사례가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모 변호사가 뭔가 이제 몸에 이제 이상이 생겨서 폐의 이제 일부를 떼어내서 이제 검사를 받는 그러한 수술을 받았는데 여기서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이제 조직까지 다 떼갖고 검사를 한 그런 사건이 이제 좀 재판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인데 여기서도 쟁점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일시 수입을 얼마로 벌 것이냐였어요. 근데 변호사의 주장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인데 지금 일시 수입을 월 1,000만 원, 월 3천만 원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것을 정말 이제 노후까지 계속해서 가동 연한, 즉 일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해서 얻었을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상대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이 법무법원이기 때문에 60세 정년 이후에도 월 3천만 원씩 벌었을 것이냐 이건 이제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판에서는 결국 이 대법원은 이 정년 이후에는 이 월 3천만 원의 수입을 지금 이제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다시 이제 이 변호사가 주장한 것보다 좀 기준을 낮춰서 이제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어떤 사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모두가 이제 뭐 월 3천만 원을 버는가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각 개별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거 짧게만 잠깐만 다루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변호사 환자 동의 없이 폐를 일부 절제한 사건. 이 사건 저희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앞서서 이제 평론가께서 비교해서 좀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건과 변호사 관련된 사건을 좀 비교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주신다면요.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또는 의사로 일을 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동안 벌고 있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도 수입이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근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 대학생일 때. 그렇죠. 의대생이거든요. 그리고 또 의대생과 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로스쿨 학생을 비교할 때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입니다만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92에서 100%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의 경우에도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이 3.16, 그리고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 평균이 3.01, 비교적 양호하다. 이런 경우에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국가고시 합격률이 92에서 100%다.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 정도라면 의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요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로스쿨 학생 경우에 대략 한 절반 정도 변호사가 됩니다. 합격률이 또 다르다. 그렇다면 참 조심스러운 접근입니다만 같은 상황에 대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유사한 내용의 사례로 저희가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아주 많이 다른 측면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여쭤본 것이고요. 두 번째 사건까지 오늘은 좀 함께 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